제가 포커스 맞추는 거는 어렸을 때 아동 폭력이 어른이 됐을 때 파트너 폭력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연구를 했거든요. 제가 사실 연구 분야가 이제 피해자 학이에요. 피해자 학이라고 하면 뭔지 이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연구를 하는 그 포커스가 사실 한국 이민자 사이의 여성 파트너 폭력에 관련돼서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사실 파트너 폭력 위험 요소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사실 위험 요소라고 하면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뭐 질병을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결과가 있다든지 이런 거에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파트너 폭력 같은 경우도 위험 요소라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커스를 맞췄던 게 사실 그 위험 요소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아동 폭력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연구하는 부분이 이제 피해자 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피해자 학이라고 하면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범죄학은 사실 많이 어느 정도는 들어보셨죠? 범죄, 뭐 범죄학 이런 건 어느 정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죄학이 뭔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왜 그 범죄 발생 원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인데 범죄학자들이 물어볼 수 있는 건 왜 특정 사람들이 아니면 특정 집단이 범죄를 저지르는지 아니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같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지 이런 거에 이제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피해자학은 당연히 범죄학,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범죄학은 가해자를 조금 더 포커스 맞추는 거에 비해서 피해자학은 피해자를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보다는 왜 어떤 집단 사람들이 아니면 특정 장소가 피해의 대상이 되는지 이런 거에 관련돼서 이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범죄학도 연구를 하지만 대부분 이제 피해자학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기존 연구에 의하면 정말 신기하게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많은 부분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히 가해자의 특성이 따로 있고 피해자의 특성이 따로 있겠죠. 근데 많은 부분이 이제 겹친다고 하고 인종이라든지 사회 경제적인 지위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비슷해서 이런 거를 많이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 사람들을 공격할 확률이 높고 에이시안들이 에이시안을 공격할 확률이 높고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공격할 확률이 높다고 하거든요. 물론 어떤 범죄를 얘기하는지 그렇죠? 어떤 거에 따라서 다르게 뭐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게 이제 비슷하대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왜 얘네들이 비슷할까요? 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징이 비슷할까요?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잘 알까요? 근데 왜 잘 알까요? 물론 그들이 당연히 같은 환경을 공유하기 때문이겠죠. 많은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그들이 이제 환경을 되게 비슷하게 공유를 하는데 생활 패턴도 비슷하고 그들의 스타일도 비슷하고 아니면 같이 몰려다니는 그룹도 비슷하고 성범죄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는 정말 모르는 누군가가 와가지고 저지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숫자적으로 봤을 때 성범죄는 정말 아는 사람들의 같은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한테 발생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동네 주민도 이웃이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들이 환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 특징이 비슷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피해자와 범죄자가 두 개의 다른 그룹이 아니라 하나의 그룹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갱 멤버라고 여기다가 넣어놨는데 갱 멤버 A와 갱 멤버 B가 서로 싸우게 됐어요. 갱 멤버 A가 갱 멤버 B를 공격을 하면 A는 당연히 가해자고 B는 피해자겠죠. 근데 갱 멤버 B가 다시 갱 멤버 A를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갱 멤버 A가 다쳤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갱 멤버 B는 다시 여기서 가해자고 갱 멤버 A는 피해자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A도 B도 둘 다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그룹이 같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당연히 특징이 비슷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되게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가해자 학만을 보고 피해자에 대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사실 뭐 가해자도 마찬가지지만 피해자도 그들만의 정말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 학을 연구하는 것도 그들이 따로 그들의 피해자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포커스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데, 당연히 위험 요소도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위험 요소를 발견하게 되면 당연히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좀 예방할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정말 좋은 거는 피해자와 가해자 둘 다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 학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피해자 학을 그렇게 중점적으로 연구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이제 범죄학자들이 가해자 학을 하죠. 왜냐하면 아니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가해자인데 왜 우리가 피해자를 연구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피해자들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잘 도울 수 있을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으니 피해자 학을 연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둘의 연구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당연히 정의를 조금 넣어야겠죠. 그래서 파트너 폭력이라고 하면 제가 사실 이걸 한국어로 만들려고 여러 방법을 했는데 조금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선 파트너 폭력이라고 하면 사실 가정 폭력은 되게 큰 범위고요. 그래서 이게 그 남편 부인 사이일 수도 있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 자식 사이일 수도 있고, 이게 가정 폭력이 좀 브로드한데요. 파트너 폭력이라고 하면 사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아니면 부인이 상대방에게 그 파워 컨트롤을 위해서 행하는 뭐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이거나 성적이거나 그 경제적으로 행하는 행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신체적인 폭력은 많이 인지하고 계세요. 당연히 때리면 안 되고 뭐 그런 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신데, 문제는 경제적인 폭력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인식을 못 하세요. 그래서 경제적인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남편이랑 저랑 세이빙을 같이 했는데 남편이 말도 없이 그걸 다 써버리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돈을 벌어오는 사람인데 뭐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 예가 경제적인 폭력일 수 있고요. 아동 폭력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신체적이고 성적이고 또 이제 방치도 포함이 되는데, 제가 이제 제 연구에서는 사실은 방치는 그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신체적인 것과 성적 그 폭력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선행 연구에 의하면 사실 어린 시절에 폭행을 경험한 사람, 뭐 신체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성적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방치,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일수록 성인이 됐을 때 신체적인 문제,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 파트너 폭력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더 포커스 맞췄던 거는 어린 시절 폭행 경험하고 파트너 폭행 경험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더 한국 문화를 생각해서 사실은 우리가 더 위험할 수 있겠다, 다른 문화에 대해서를 생각했던 게,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신체적 학대를 생각하면 물론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어서 사실은 뭐 자녀를 대할 때 절대 신체적으로 학대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학대가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하는 게 학대라는 거는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 체벌을 교육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셔서 사실 한국 문화 특성상 자녀 교육 문제 이런 게 사실 가정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옆집에서 이렇게 폭력 같은 게 발생해도 아유 옆집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많고, 또 아동 학대의 원인을 많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옆집 사람이 뭐 아동 폭력으로 신고를 당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유 그래도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닌데 애들 잘 되라고 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사실은 아동 신체적 학대가 발생할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문화에 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물론 한국 문화 때문에 성적 학대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말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대신 사실 한국 문화가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성적으로 만약에 학대를 누구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그런 문제를 발생했을 경우 부모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서 그 문제를 치유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사실 그 치유할 시기를 놓치면 성인이 됐을 경우도 그 트라우마를 경험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문화가 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니면 한국 이민자들이 다른 문화에 비해서 어느 정도 문제를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또 파트너 폭력 같은 경우도 여전히 많이 바뀌었지만 한국 사회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뭐 보수적이지 않으신 분들도 많고 하지만 사실 생각보다 보수적인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기존 연구에 의하면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파트너 폭력을 경험할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한국 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의 파트너 폭력을 경험할 확률도 높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봤을 때 사실 한국 사람들이 위험 요소가 좀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알아보고자 얼마나 그 아동 폭력이 파트너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얼마나 보수적인 성향이 파트너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64명의 한국인 파트너 폭력 경험자와 63명의 한국인 파트너 폭력 비피해자라고 했는데, 이제 첫 번째 그룹은 피해자 그룹이고요. 밑에 그룹은 평생 동안 한 번도 이제 피해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비교했는데요. 비교할 때 그냥 비교한 게 아니라 사실 뭐 나이나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두 그룹을 이제 맞췄어요. 그 나이와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있어서. 그리고 나서 64명의 한국인 파트너 그 폭력 피해자 중에 16명을 선택해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내용을 분석을 했고요. 참가자 모집 같은 경우는 이제 파트너 폭력 경험자 같은 경우는 3군데 다른 소스에서 이제 모집이 됐는데, 가정폭력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한국이민자 웹사이트 광고를 통해서 또 모집을 했고, 또 기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시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시켜줘서 같이 됐고요. 그들은 당연히 18세 이상이었고 한국인이셨고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이셨고, 그리고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파트너로부터 지난 1년 안에 그 그 폭력을 경험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스 집단 같은 경우는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모집이 됐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파트너로부터 평생 동안 폭력 경험이 없으신 분이 모집되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두 집단이 있었잖아요. 한 집단은 이제 폭력을 경험한 분이셨고 한 그룹은 이제 폭력을 경험하시지 않으신 분인데, 그들이 이제 나이와 직장과 수입과 교육 수준에 있어서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집단은 그렇게 차이가 없고요. 이 수준에 있어서 제일 많은 분들이 이제 30대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직업이 없었고요. 그리고 직장은 대학교 이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대학 교육 수준이 꽤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한국 사람들을 리플렉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동폭력을 경험했는지 그게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트너 폭력 경험자 중에서는 35%가 어렸을 때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고요. 20%가 아동 성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이거 정말 높은 숫자고요. 또 비경험자를 이렇게 봤을 때 비경험자는 파트너한테 폭력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10%도 물론 큰 숫자기는 하지만 현재 파트너 폭력을 경험한 사람보다 훨씬 적은 수로 아동 성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표를 보면 파트너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훨씬 어린 적에 성폭력이라든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얼마나 어릴 적에 이제 학대 피해 경험이 정말 어른이 되었을 때 파트너 폭력 경험하고 연관이 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통계를 이용해서 한번 넣어봤는데요. 우선 이제 이 표를 보면 아동 신체적 경험하고 가부장적인 태도가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또 물론
그들이 언제 여기 미국에 왔는지, 얼마나 웨스터나이즈 됐는지, 뭐 그런 문화를 얼마나 접했는지에 따라서도 사실 파트너 폭력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다고 해서 선행 연구에 의하면 미국 이주시 나이나 뭐 현재 영어 실력이나 미국 거주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그것도 같이 넣었는데요. 이제 플러스 사인은 관련이 있다는 거고요. 지로 사인은 제로로 이렇게 0으로 되어 있는 건 사실 관련이 없다는 건데요. 보시듯이 어렸을 때 아동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어른이 됐을 때 파트너 폭력 경험을 할 확률이 훨씬 높고요. 어렸을 때 성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른이 됐을 때 파트너 폭력을 경험할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부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여성일수록 파트너 폭력을 경험할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제가 이제 고통 견디기라는 말을 넣어놨는데 이것도 사실 혜인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인터뷰 당시에 29세여셨고 남편이 52세 백인 남성이셨어요. 이제 만난 지 한 5개월 만에 결혼을 했는데 그 전에 동거를 하셨대요. 근데 사실 결혼 전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어느 정도 이제 보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폭력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결혼하기 전에도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데 왜 결혼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결혼을 하셨는지.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혜인 씨 말로는 그 전에 동거를 벌써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적인 마인드로 그냥 동거 시작했으니까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또 하나는 어렸을 때 사실 혜인 씨 어머니가 정말 심각하게 이제 혜인 씨한테 신체적인 폭력을 하신 분인데 남편이 본인한테 하는 것보다 어머니가 하시는 게 사실은 더 컸대요. 그래서 지금 고통은 사실 견딜만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당한 사람일수록 이제 그때 고통과 그리고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뭐 조금 견디다 보면 남편이 잘해줄 거고 뭐 이런 걸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정숙 씨도 사실 꽤 비슷한 경우인데 이분은 한국에서 이제 만나서 같이 이민 오신 경우였어요. 근데 사실 결혼 초기부터 20년 넘게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하셨대요. 근데 우리 생각하면 20년 넘게면 진짜 사실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가 뭐 많이 아시겠지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분도 뭐 결혼 초기부터 집을 몇 번 나갈 때마다 어머니가 남편분에게 그렇게 정숙 씨 남편분에게 정숙 씨가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알려주셨대요. 그러면 남편이 당연히 찾으러 왔고 다시 집을 가면 당연히 남편한테 더 큰 보복이 있었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됐는데 정숙 씨 어머니 말은 견뎌라. 참고 견디면 자기같이 괜찮아진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정숙 씨 어머니도 정숙 씨 어머니도 정숙 씨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경험하셨는데 한 30년, 40년 이렇게 경험하시다 보니 정숙 씨 아버지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드셨고 그러니 이제 정숙 씨 어머니가 어느 정도 파워를 가지게 되신 거예요, 집안에서. 그래서 집안 어머니 생각으로는 너도 이렇게 나같이 견디다 보면 너도 괜찮아질 것이다.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셨고 또 정숙 씨도 혜인 씨랑 비슷하게 어렸을 때 정숙 씨 아버지가 또 정숙 씨도 많이 힘들게 하셨는데 어렸을 때 했던 것도 뭐 어차피 견디다 보면 우리 엄마가 견딘 것처럼 나도 견디다 보면 괜찮겠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체적인 폭력을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통 견디기라고 넣어놔서 그분들이 이제 고통을 견디는 성향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런 걸 생각해 봤고요. 이제 성폭력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 제가 넣었던 거는 이제 제가 발견했던 거는 이제 충격하고 창피함이라고 넣어놨는데 진아 씨 같은 경우는 현재 남자친구한테 파트너 폭력을 경험하고 있고 어렸을 때 아버지 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셨대요.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 아버지로부터 신체 폭력을 정말 오랫동안 경험하셨는데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경험했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로부터 경험을 하셨을 때 아버지는 당연히 공포의 대상이니까 아빠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어머니는 사실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집을 나가시는 상태였대요. 그래서 그 성폭력 자체가 상당히 되게 큰 충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이 창피함을 느꼈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아무에게도 그 문제를 이제 얘기할 사람도 없었고 그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연인 관계에 있어서 되게 그 트라우마가 많이 컨플릭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영숙 씨도 사실 비슷한 경우인데 영숙 씨는 어렸을 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는데 너무 어렸대요. 한 5살, 6살 정도였는데 그때 당시는 모르다가 사실 그 사춘기가 돼서 이제 성폭력이라는 걸 깨닫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으셨고 너무너무 창피하고 트라우마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그 인터뷰 당시에 영숙 씨는 39세였으니까 30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꿈속에서 꿈을 꾼대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치유되지 않는 트라우마가 어른이 됐을 때도 작용이 되는 건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신체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많이 겪고 그걸 치유할 시기를 놓치면서 이제 파트너 폭력 경험을 할 확률이 더 높다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렸을 때 아동 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성인이 됐을 때 파트너 폭력을 경험할 확률이 더 높은데 물론 한국 이민 사회에서 했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우선 뭐 고통을 견딘다든지 아니면 트라우마를 치유할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발견이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왜냐하면 연구의 목적은 제가 물론 논문을 위해서 썼지만 이게 논문을 끝내고자 그냥 논문만을 위한 목적으로 쓴 건 아니니까 당연히 뭔가를 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 해서 이제 생각한 정책은 한국 문화를 반영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정말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부모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멤버 의식 변화도 중요하고요. 말씀드렸듯이 본인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도 자녀 입장에서는 사실 사랑이 아니라고 느낄 확률도 높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걸 의식하면서 부모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사실 피해 경험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이민자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인이 많이 다니는 학교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카운셀링 선생님을 꼭 둘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들이 뭐 자기네 언어로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줘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병원이라는 걸 넣어놨는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동폭력을 경험할 경우 이제 의사가 아동폭력을 의심할 경우 사실 리포트하는 게 맨데토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파트너 폭력을 경험할 때 그 리포트하는 건 맨데토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가를 생각했을 때 뭐 돈도 되게 많이 들고 의식적인 것도 많이 바뀌어야 되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병원에서 파트너 폭력이 의심됐을 때 맨데토리로 리포트하는 것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트너 폭력이 당연히 아동 폭력에도 연관이 돼 있고 아동 폭력이 파트너 폭력에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서 끝나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적인 걸 생각을 해봤고요. 제 논문에 관련된 거는 이제 여기가 마지막인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